네, 사상의학이라는 한의학 이론은요, 사람을 넷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막아 보니까 사람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이 네 가지 차원 중에 하나인 방향으로 자꾸 치우치려 하더라는 것이죠. 네. 그로 인해 용모사기와 체형기상이라고 하는 생김새, 천기와 인사라고 하는 개별 능력, 주로 사용하는 감각기관, 대사의 특징 등 수많은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것이고요. 왜 사람마다 이렇게 한쪽 차원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생길까? 이 네. 질문에 대해서는 칼융이 제시한 개념 중에서 원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칼융의 이론 중에 정신의 나침반과 원형, 여기서 이 원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영어로는 archetype이라고 하는데 네. 이 원형이 뭐냐면 우리가 아래서 보아한 새를 쭉 관찰을 하고 또 토끼나 거북이, 어떤 들짐승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네. 이런 동물들이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둥지를 짓고 또 적으로부터 대피를 할 줄 알고 사냥을 하게 되고 이렇더란 말이죠. 네.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슴이 어느 날부터 뭐 둥지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늑대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TCI 기질 이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가 이런 기질적 특성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네. 관찰을 해보니 그렇더라는 귀납적 근거나 혹은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동물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원형이 철학적 근거이자 귀납적인 근거 모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참 안 변해, 뭐 이런 말이 결국 기질, 체질에 대한 이야기고 또 원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상의학의 목적이 이런 기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죠. 네. 기질적 편차를 극복하고 요순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체질적 편차를 극복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네. 이 사람의 체질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네요. 사상의학의 체질의 편차를 극복해서 평형을 찾는 건데 이미 평형을 찾은 사람이 나타나면 체질을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상의학에 대해 알지 못해도 이렇게 기질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받는 교육, 사회화 과정, 또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편향성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개성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런 편차를 극복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환자로 내원하셨다 하면 네. 체질 판단이 정말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의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사상체질의 경향이 생김새, 소통하는 방식, 현재 겪고 계신 질환과 같은 다양한 특징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요소들에서 단서를 하나씩 얻어서 체질을 판단하게 되죠. 체질을 판단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의학 이론에 따른 한약 처방을 할 때 네. 체질을 판단하는 게 적어도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네. 과장을 하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와우. 그래서 가끔 제 체질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굉장히 거대한 질문을 매우 간단하게 하고 계신 셈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경향이 뚜렷하시거나 또 네. 정황이 보이는 구체적인 질환을 앓고 계셔서 처음부터 체질이 잘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 금방 이 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진료가 정말 쉬워질 것 같아요. 그 사상의학 진료에서 체질 판단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커다란 줄기 하나는 잡고 가는 거죠. 네. 저는 태양인이 어떤 사람이고, 뭐 소음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설명을 많이 봤어서 저는 어디에 해당할까 맞춰보면서 뭐 이 체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간혹 잠정적으로 체질을 진단하고 환자분께 태음인 체질 가능성이 높으시다 혹은 네. 소양인 체질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태음인 체질은 어떤 사람인지 소양인 체질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되물어 보시곤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난감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의사는 환자분의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체질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거꾸로 이 체질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은 굉장히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네. 이거는 논리학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도 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인간이 사회와 과정을 거쳤고 같은 네.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양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소양이는 어떤 사람이고 태음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접근하며 살을 갖다 붙이다 보면 논리적으로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물어보시면 사상의 핵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말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드리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인이 그 스스로 생각하는 특징들을 판단해서 이 체질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상의학의 이론을 이해하고 수많은 지표에 대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야 가능하죠. 네. 그것도 남의 체질을 판단한다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체질인데 사회화를 통해 이런 특징이 나타났구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네. 가장 정확한 것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진료실에서는 환자분의 자아의 한 단면만을 관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 자아라는 게 마주하는 상대에 따라 모습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